네, 이 같은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통령실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난방비 폭탄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양강구도로 굳어지면서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김연아 전 의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난방비 폭등 문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역시 겪고 계시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통령실이 일단 긴급 처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 난방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주변에서 요즘 억걱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달아 날씨도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예전에는 보일러 시간을 좀 이렇게 중간중간 틀었다 켰다 했다면 요즘은 특히 아이들이 집에 있는 방학이다 보니까 네. 보일러를 낮출 수가 없고 또 날씨도 너무 춥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난방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제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거, 특히 한 지금 10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가격에 대한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군데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에너지 가격 자체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예. 그건 이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가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경기가 좋았을 때도 올리지 못하고 또 무리하게 탈원전이라든가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원자력 이런 것들을 멈춰 세우면서 공기업,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났는데 그것이 지금 한꺼번에 난방비 폭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에너지나 특히 이제 주택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가 부자 잡기, 또 다주택자 잡기에 혈안해서 펼쳤던 정책이 공급의 적기를 놓치면서 사실은 이 상황에 집값 폭등과 또 지금의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에너지 정책도 똑같은 포퓰리즘과 정책 실패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 같고 또 그게 공교롭게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이 시기와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실은 적절한 대책을 내놨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당연히 지금 무슨 대책이든 내놔야 되죠. 근데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그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이 아마 현실에서 받아들이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요 겨울만 좀 지나고 나면 저는 이 충격은 좀 줄어들 건데요.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장의 지원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다시 이제 굉장히 무더워지는 여름에 이제 또 여름에도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 소비량이 많아지는데 이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가스비지만 그 이후에는 이 전기료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상승 압력이 존재해서 굉장히 차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지금 더욱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최대한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난방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뒤늦게라도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유도 일견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요인이 되지만 저는 지금 보면 난방비 폭등으로 있어서 서민들 진짜 속이 터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정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방비를 가지고 전 정부 탓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 서민들은 더 속이 터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방비 폭등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해버리면 뭐하라고 정권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가 가스요금 부분에 가스요금 대해서 이거 왜 시기 조정을 놓쳤지? 그러니까 4번 올렸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올렸고요. 3번은 윤석열 정부 때 올렸어요. 근데 이 3번을 올릴 때가 겨울이 오기 전에 올려놓으니까 지금 2배 이상의 난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요금 자체는 타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가격이 높을 때 그러면은 소비자요금 올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건 시장 원리지만 이런 거는 아주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올라갔다고 올린다? 가스요금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고 서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조절하는 거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좀 겨울을 넘기고 나서 봄이나 여름에 하지? 근데 가스공사가 적자폭이 커진다? 그러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커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게 나을까요? 이 정책적 선택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야당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한 2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가 좋았는데 눌러놨다? 코로나 잊었습니까? 코로나도 경기가 좋았습니까?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 그랬잖아요. 3년을 지금 2년 반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국내 물가를 감안해서 LNG 가격을 높았어도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가스요금을 낮춰놨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2번째, 탈원전이요. 탈원전 때문에 가스요금 이런 부분이 누적적 다 있다. 아니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돌리지 원전 에너지로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또 탈원전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부분도 보면 자세히 보면 17년도에 23기고요. 24년까지 26기가 늘어납니다. 원전 부분이요. 가동 부분도 보면 당시에 원전을 수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보수공사 때문에 멈춰선 게 있었지 이게 없어지거나 중단된 게 없어요. 30년이 돼야 2030년이 돼야 한 16기 정도로 줄이는 정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탓을 할 게 없는데 국민들한테 가스요금의 급등 요인을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언제까지 또 남탓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지 어떤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 정부 대책으로만은 좀 부족하다. 추경도 하고 횡재세도 걷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난방비를 지원하자. 이제 보편적 지원 이야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지금 탓하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어땠나요? 코로나 물론 굉장히 심각했죠. 근데 그때도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우리가 조금 절제했었더라면 그때 돈을 좀 아껴뒀었더라면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반성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도 또 돈을 만들어서 퍼주자는 거죠. 가스공사의 적자 누가 메웁니까?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부가 지금 또 지원금을 만들어내는 거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그러나 이것도 전부 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채입니다. 결국 저는 민주당에 부탁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같이 헤쳐나가는 거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자기네들이 그동안 실패한 정책, 그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책 슬로건이었다는 이유만인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좀 곤궁한 상황에 몰려 있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다시 지금 포퓰리즘을 갖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에 속아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머지않아 더 큰 위험이, 더 큰 부담이 우리에게 폭탄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정말 하기 싫습니다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서 대변인님 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속보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31일에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내용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다음 주 방한하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 정책 공조, 또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방안이자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대한 준비 상황 파악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31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어떻게 이번 대책 좀 들으셨는지요?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요. 민주당하고만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 보고 국정 운영하면 안 돼요. 국민 보고 하세요.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보고 하시라는 소리죠. 민주당이 횡재세를 얘기했다. 이걸 초과 이윤세라고 합니다. 초과 이윤세는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이미 정유사에 대해서 초과 이윤을 한 것에 대해서 도입을 했고 미국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네덜란드는 이미 그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윤을 국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이게 포퓰리즘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 좀 허리를 졸라매지 이제 와서 그거를 못해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냐?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LNG 가격이 폭등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그때 당시 국민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과거라서 별거 아닌 것 같죠. 당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힘듦과 또 어떤 코로나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국가가 나서서 어루만져 줬던 겁니다. 그러려면 세금을 떼야죠. 그러려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긴급대책 마련하는 거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네. 조금 더 두터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돌봐야 되지만 지금 하라면 서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예. 돈을 써야 됩니다. 재원을.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에 마련해야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법인세 3% 내려주려고 얼마나 예산 때 버티고 해서 예산을 질질 끌었습니까? 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국민들한테 좀 난방비 좀 깎아주겠다고 7.2조 좀 하거나 아니면 그 세원으로 횡재세를 하자는 게 포퓰리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추경호 부총리는 전혀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현실적으로 그 재원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경호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기재부 장관이면 이렇게 힘드시니까 세계적 추세로 초과이윤세, 기업에 대한 초과이윤세는요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최근에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초과분 너무 본인들끼리 나눠 먹지 말고 국민들에게 공적 영역으로 토해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횡재세하고 뭐가 다를까요? 초과이윤에 대해서 국민한테 돌려주자는 거예요. 이게 엇박자죠. 민주당이 횡재세를 도입하니까 그냥 반대를 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기재부 장관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라든지 한번 신중히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것들이 어떤 여야의 협치도 되고 국민들은 난방비에 대한 정말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구나 보이는 거지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 이거는 민주당만 보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국민 좀 보고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추경호 총리의 단호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포퓰리즘이 어떻게 시장을 망쳤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양도세 중과하고 종부세 매겨서 또 재산세 늘려가지고 했는데 그게 결국 어땠습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급히 해결해야 되는 현안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혀 있을수록 원칙적으로 가야 되고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가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 깎아준 거 갖고 자꾸만 뭐라고 그러시는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게 사주에게만 이익이 됩니까? 법인세 깎아주면요. 다 그게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다 피고용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왜 자꾸만 민주당은 그렇게 특수한 계층 일부를 마녀 사냥하듯이 해서
이 모든 경제의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을 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기 하는 식으로 몰고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지금 초과이익 얘기하셨습니다. 네, 초과이익 환수 필요하죠. 그런데 대장동 개발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민간업자들에게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하겠다고 해서 그 안 넣었을 때 그거 누가 무시하고 삭제했죠? 예. 왜 건건이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초과이득세 뭐라 그랬죠? 횡재세. 횡재세요. 예. 횡재세. 본인은 횡재를 해도 되고 본인이 아끼는 사람, 본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횡재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횡재하는 걸 다 뺏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면 저는 민주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럼 대장동에 대해서 횡재세를 걷지 않은 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짧게만 자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대장동의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검찰에서 주장하는 의혹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저희가 그렇지 이번에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연,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 사실상 굳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좀 격화하는 모습이라서요. 이 관련된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 공천에 대한 공포 정치가 있고 공포 정치를 하는 게 김기현 의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 싶은데요.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이다. 누가 공포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대선을 나가겠다고 막 공개적으로 사실 행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건 옳지 않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 지금 두 후보 각각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전략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저는 두 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이 지지세를 내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결국 지금 그게 결선 투표던 최종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설전이 굉장히 날설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앞으로도 더 저는 팽팽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당원들에게는 그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당원과 전반적인 지금의 어떤 경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소신을 들을 수 있는 저는 장이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글쎄 이제 나 전 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예. 본격적인 이 나심, 그러니까 네. 나경원 나심이요. 의원에 대한 지지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저는 한 다음 주쯤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아마 엄청나게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나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당에 대한 어떤 충정심,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비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랬죠. 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저는 이것 자체도 굉장히 본인의 지지율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주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정작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기여할 공간도 없고 기여할 생각도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SNS상에서의 어떤 작은 몸짓 하나, 언어 하나가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 주쯤 여론조사가 좀 나오면 그 나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오늘 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25일 그리고 26일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한 날과 다음 날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직 완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정도의 지지도가 될 텐데 괄목할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 저 두 번째 안철수 의원의 그래프가 확 올라간 점이거든요. 김기현 의원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안철수 의원이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승민, 윤상현 의원도 있기는 한데 양자 대결 만약에 둘이 붙는다면 이라고 했을 때는 김기현 의원이 또 앞서는 지금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심이 어디로 향할 거냐, 누가 조금 더 가져갈 것이냐, 서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나심이라고 하셔서 새로운 용어를 나심. 저는 윤심만 있는 줄 알았지 이제 나심이 생겼네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나경원 의원이 장고에 들어갔을 때 이 지지도가 빠졌잖아요. 이 빠진 거는요. 말하자면은 윤심, 용산에서 뭔가 후보한테 개입하는 부분들, 당무에 개입하는 부분들을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만 남고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요. 이런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이런 획일적인 이미 정해진 어떤 전당대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남아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김기현, 그러니까 용산에서 지지하는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에게 많이 갈 공산이 크죠. 그래서 저는 그래프가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가야 될 지지층이 안철수 의원한테 간 것이고요. 저는 한 7대3 구조로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의 숙제는 과반을 넘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결선으로 가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요. 왜냐하면 용산에서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본인 개인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거들어줄 수 없어요. 이준석 대표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유승민 전 의원 당원 100% 하면서 일단은 식물 후보 만들어줬잖아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무릎 꿇쳤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김기현 의원은 정말 비단길을 깔아줬으니까 이제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두 후보가는요. 이제 인물 대결, 메시지 대결,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나경원 의원의 이 나머지 거를 끌어올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건데 네. 제가 봐서는 김기현 의원의 확장성은 예. 아마 여기까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네. 예. 본인의 메시지가 지금 윤석열, 윤심잡기로만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윤심잡기를 별로 싫어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당 민주주의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당원 지지층들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서 윤심만 아니라 이런 윤심 외에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공산이 크고 예. 그런데 그거를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인물 대결이 될 겁니다. 김기현, 안철수는. 네. 지지자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떤 인물을 가지고 총선을 치렀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되게 묘한 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선도 나오고 정치를 여기저기 뭐 철새 이미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단 말입니다. 김기현 의원보단. 그런 어떤 효과도 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이 과반을 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그래프를 보셨을 때 어떤 점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오른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저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저는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뭐 민심, 당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00% 당원 투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당심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뭐 전혀 고정적이다,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접점을 이룰 때 두 후보가 접전을 이룰 때 어느 한쪽에게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막판에 쏠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이 아주 우세하지 않고 네. 예, 예를 들어서 접점이다 그러면 그게 약간 뒤처지고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이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가 조금 앞서고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 후보가 너무 이렇게 막 박빙인 거 아니야?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면 또 글로 나머지 격차를 더 벌이기 위해서. 그렇죠. 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아직도 좀 시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서부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좀 재밌는 생각이 났습니다. 예, 예. 민주당이 편들어주는 후보님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도 계셨으니까 되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더니 갑자기 양당 구도가 되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아주 호의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하시지 않을까. 소문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게 더 득이 돼요. 아, 그래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드린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아주 제왕적으로, 패권적으로 용산에서 개입한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정당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민심에 대해서 더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김기현 의원의 확장성이 안철수 의원보다는 인지도면이나 여러 가지는 떨어지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예, 어제
밖에 이야기 나온 것을 보니까 컷오프 규모가 아직 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뭐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의외로 이렇게 네. 여론조사에서는 거론되지 않지만 이제 출마를 표시하는 후보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이제 어제 여의도를 잠깐 걸어갔는데, 예. 네, 뭐 이 TV에서 볼 수 없는 후보들의 현수막이 막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1, 2위의 어떤 저런 그 지지세는 큰 변동이 그 컷오프와 관련해서 무슨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말씀해 주신 게 계속 박빙이면 그 작은 표 하나, 내 표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나 뭐 나 전 의원 뭐 분명 본인은 본인의 역할이 없다고는 했지만 혹시 나중에 뭐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자기는 뭐 기여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그 당심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수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두 후보한테 달려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 아주 친윤에서 벗어난 비윤계의 마음을 모은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에 피치를 올리려면 여전히 그렇지만 나는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 이제 일종의 뭐 지금 친윤의 마음을 얻었다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 서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나의 확장성이 훨씬 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의 저는 경쟁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당대표 선거인데 지금 뭐 의외로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예. 한 달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안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한쪽에 동정표로 몰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반발표로 갈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어떤 흐름을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나온 이 지지도를 봤을 때는 예. 앞으로의 변화가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글쎄요. 당원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나 전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몸짓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불출마 선언 이후에 어떤 행보들을 보면은 SNS에 이제 과거 영상을 올렸어요. 3개였는데 뭐 요약하자면 내가 당을 위해서 뭐 이 정도로 노력했다. 뭐 그런 모습들이 담긴 영상이었고요. 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에 인사를 좀 나눴다. 글을 남겼다고도 하는데 이런 행보들이 글쎄요. 앞으로 정치 활동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당장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가장 솔직한 마음은 본인만 아시겠죠. 이제 저희는 그렇겠죠. 추측을 하는 예, 건데요.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살펴봤을 때 나 전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본인이 대통령과 적을 지는 사람으로 또 그런 그 그룹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뭐 굳이 누구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뭐 새로운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뭐 좀 더 나가면 억울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소명하지 않으면 예. 내가 이 억울한 마음이 섞여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저는 그런 거죠. 본인은 의도하지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실 때 이것이 본인을 지지했던 그 당심들의 흐름에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어떤 심정은 전당대회에 자기가 어떤 개입을 하거나 방향을 주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단순히 불출마하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한 일종의 자기 설명 같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글쎄요, 이게 이제 지금 불출마 선언하고 한 일주일 안에 끝나고 더 이상 네. SNS 활동을 안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저는 전당대회의 어떤 당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불출마 선언문은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은 보였고 동영상은 열심히 하는 것 동영상들을 이렇게 올린 상황. 어떨까요? 나 전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왕 굴복한 거 시원하게 굴복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에서 나오지 마라고 했을 때 처음에 1월 20일입니다. 사과를 했죠.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 뭔가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면서 출마할 거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일 날 5일이 딱 지나서 출마를 할지 불출마할지 거치를 하는데 불출마를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5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0일 날 준 부분의 용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진짜 나에게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면서 본인이 더 이상은 정치적으로 힘들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성 지도자로서의 정치 인생을 아예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꽉 깨물고 저는 그 불출마 메시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눈에 띄시는 거 아시잖아요. 질서 정연한 무기력보다 무질서한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출마할 때 쓰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SNS 영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던 영상 올립니다. 확실하게 제가 굴복당했습니다. 이런 거를 원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걸 보여줌으로써 나는 정말 사과가 아니라 사죄가 아니라 정말 굴복했으니 더 이상 나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더 이상 압박하지 말아달라. 완전 백기투항이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 대통령도 이번 전당대회에 참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조금 단점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또 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데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여당이 되고 나서 처음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오는 건 굉장한 축제, 또 굉장히 당원들한테는 바라는 일입니다. 네.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대통령도 취임하시자마자 바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통해서 정말 당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첫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저는 뭐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욕심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본인이 만든 당대표가 딱 되면 이렇게 정치를 처음 하셨는데 결과는 모르지요. 예, 그러니까 예. 모르죠. 예. 하지만 제가 봐서는 확신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100%로 당규를 개정해서 없애버리고 민심까지 있었을 때 1위였던 후보. 그러게 해서 한 분을 보냈어요. 나경원 의원을 데려다가 이래저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반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두 후보를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둘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인수위원장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반은 친윤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애시당초 김장년대를 시작해서 이미 용산에 윤심이 작용한 후보예요. 그럼 둘이 누가 되든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축하해야죠. 이 오랜 역사의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한 번도 정치를 해보지 않은 대통령께서 손에 넣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네. 출석할 예정입니다. 민생 투어하고 있잖아요. 어제랑 오늘 민생 투어 보통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 뭔가 수사를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까지도 민생 투어를 하고 내일 출석을 한단 말이죠. 네네. 민주당 계시니까요. 배경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생 투어가 저번에 이제 소환을 11일 날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잡혀 있던 겁니다. 전북 지역을 가야 된다. 그래서 가는 건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야당이든 정당의 일정이라는 건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정책 설명도 하고 또 지지자들이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궁금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할 건 없고요. 우리 지지자들에게 말하자면 검찰의 이런 검찰권 남용에 준하는 검찰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힘을 보태달라 얘기하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환 전에 조금 더 지지자들에게 힘을 얻고 그리고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소환 조사에 임하겠다. 뭐 그런 차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소환을 앞두고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어떤 전략일까요? 글쎄 뭐 가서는 자기를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쓰기는 민생 투어라고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 수사가 계속되고 재판이 계속될수록 아마 하루도 안 빼시고 민생 투어 다니실 겁니다.
예견된 일이고요. 뭐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또 소환 날짜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계속 일거리를 만드셔야죠. 근데 저는 정말로 민생 투어 하시면 정말 어려운 데 가셔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 또 지금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시는 그런 민생 투어 하셨으면 좋겠고요. 설사 가서 본인 지지자들이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이 민생 투어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뭐 정치 탄압이라면 본인이 오롯이 책임지는 게 오히려 더 정치 탄압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지자들한테 나를 지켜줘야 나도 당신들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식 정치 거래입니까? 저는 뭡니까? 또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민생 투어 하십시오. 그러나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뭐 지켜달라 이런 것보다는 뭐 내일 혼자 출두하신다고 하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일 출두할 때 국회의원들을 데려가시기는 좀 뭐하니까 지지자들한테 오라고 하는 암묵적인 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보면 알겠죠. 근데 예. 뭐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혼자 지시는 게 국민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도 더 좋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거 짧게 좀 여쭤볼게요. 한 1분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국방위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놓고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정치 공세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짧게 이야기 듣겠습니다. 왜 대통령실 관계자가 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면 됩니다. 근데 제가 민주당에게 조금 화가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경계 실패의 무수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과연 민주당이 얼마만큼 이렇게 집요하게 책임 추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서로 자신들의 예전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껌껌이 사람을 다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방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균형적인 시각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또 남 탓하면 어떡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좀 실수가 잘못된 게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현 정부는 안 해야죠. 그런데 전 정부도 그러게 했으니까 되돌아보고 그런 지적하지 말라? 지금은 지금입니다. 무인기 부분은 안보가 구멍이 뚫린 일이고 더 위험하고 우리가 지적했던 것들은 그 허위 보고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는 안보라인이 나와서 당연히 국방부와 함께 증인으로서 국민한테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정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 안 지고 행안부 장관도 저렇게 앉혀놓고 국방부도 지금 무인기가 뚫리는데 국방부 장관 앉혀놓고 안보라인도 그대로 놔두고 이게 무슨 본인들 친한 사람들끼리 의리 지키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마음과 정서는 1도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속이 터질 일이고 국민들은 진짜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